북한이 학수고대 하고 있는 당 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전방에 특별 경계태세를 발령하면서 도발이 현실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의 전현준 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최전방에 특별 경계태세를 발령했습니다. 당대회 전후로 기어코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됩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별 경계태세를 발동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깝게는 2010년 3차 당 대표자회가 있었거든요. 네. 9월 달에. 그 전 약 한 달 반 정도 붙어서 특별 경계태세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 이동을 제한을 하고 이동을 꼭 할 경우에는 공민증이라든가 여행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도록 하고 특히 간부들은 출장을 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네. 평양으로 유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 막아진 그런 상태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전방 지역에 경계태세를 내린 것은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5차 핵실험을 만약 내일 모레라도 한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돼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5차 핵실험에 대해서 어떤 외부가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경계를 강화하는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상적인 그러니까 큰 자기들의 내부 행사를 앞두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전방 지역에서 뭐 탈출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는 전방 지역에서 외부 세력이 침투를 해서 당대회를 좀 이렇게 방해하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경계를 강화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대회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뒀기 때문에 어떤 집안 단속 차원에서 발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의 여러 가지 혼란도 네. 물론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외부 세력의 어떤 방해 공작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라든가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군이나 경찰이 경계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건데 혹시라도 5차 핵실험을 내일 모레라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한반도는 엄청나게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정부는 유사시에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최전방으로 집중을 시켜놓고 성동격서식으로 다른 데서 도발을 해오거나 한다면 뭐 도발을 한다는 게 김정은에게 과연 득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도발 유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아마 뭐 걱정하거나 이제 가장 잘 대비해야 되는 것은 이제 대남 군사 도발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당 7차 대를 하면서 네. 뭐 그 전후해서 대남 군사 도발이라고 할지 물리적 도발 이런 것들은 좀 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네 소위 그 큰 그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외부에 이렇게 막 이 도발을 해서 이제 소란스럽게 하면은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몇 배로 응징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고 대비 태세도 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김정은에게 득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발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최근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네. 실패했습니다. 3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체면도 많이 구겼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미사일 발사나 올해 1월 달에 핵실험 한 거나 2월 달에 장거리 로켓 발사 이제 시험한 거 이것들은 결국은 당 7차 대회를 소위 승리자의 축포 그다음에 핵 무장화에서의 성과 김정은의 업적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도발, 말하자면은 중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핵실험, 5차 핵실험 그런 것을 해서 북한의 이제 7차 당대의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기들이 이제 핵 무장화 정도를 과시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도발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군사적 직접 도발보다는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도발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군요. 박사님, 이런 와중에 이 북한의 무수단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 채택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미 군사 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러시아의 행동이 북한에게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우군을 만난 편이죠. 사실 그 북한이 주장한 그 내용들을 좀 수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건 러시아나 중국이나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하는 대신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유예하는 그런 이제 바꾸는 거죠. 맞바꾸는 그런 것들을 리수용이가 유엔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미국이나 한국은 이런 지하에 그걸 거부를 했었고 또 작년에도 사실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거부를 미국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반도 문제가 이제 풀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북한이 그렇게 그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그 불안감을 해소해 주면은 저 핵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소박한 거죠. 러시아나 중국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러시아나 중국은 네. 북한을 또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입장에서 북한은 원군을 만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완전히 지금 고립돼서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또 피난처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제재를 해서 중국이 제재를 열심히 해가지고 북한이 조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도 물론 줄어들고 있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피난처가 러시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휘발유라든가 네. 생필품을 들여오는 이렇게 해서 아직은 북한 장마당에서 크게 요동이 치질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있다든가 쌀값이 폭등한다든가 그런 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아닌 러시아가 하나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언론 성명을 하는데 자기들에게 좀 시간을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그 결과가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그 훈련 중지가 좀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그 하나의 중재안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거죠. 네. 예. 그 지난 3월에 통과된 초유의 대북 제재 과연 러시아 측에서도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일단 중국 측을 보니까요.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북중 접경 지역의 중국 여행사들 대다수가 북한 관광 상품을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민심도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중 관계 현주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북중 관계 현주소는 아주 안 좋죠. 상층부부터 하층부까지 다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층부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과의 사이가 안 좋은 거고 또 상인들 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어차피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으면 식량이든 생필품이든 팔질 않습니다. 그 화상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화상들이 절대로 그 이제 외상거래를 않거든요. 이제 그러기는 한데 이 화상들이 돈을 받고 제때에 물품을 주지 않는다든가 또는 물품 양을 속인다든가 식량에다가 뭐 결을 섞은다든가 이렇게 해서 북한 상인들은 북한 상인들대로 또 중국 상인을 믿지 않는 이렇게 해서 북중 관계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 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우리가 사실상 그 중국 관광 회사에게 조금 압력을 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123개를 조사를 했더니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그 관광회사를 약 한 52개 정도가 이번에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관광객을 모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한국판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으로 관광객을 많이 보내게 되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을 모집할 때,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을 모집할 때 네. 조금 뭐 불이익을 주겠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대거 취소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북중 간의 관계가 나쁘고
또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쁘고 또 한반도 정세가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굳이 북한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차 당대에 많은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네. 한몫을 잡으려고 했던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낭패를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편 최근에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의 부모들이 유엔에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딸들의 송환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 건데 이 유엔에까지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자신들에게는 오히려 득이 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선 사상 초유 집단 탈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해야 되는데 13명이 이제 마음을 맞춰서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 내부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영향,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같은 그 유사한 종업원들 그리고 해외 파견원들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남한이 유괴했다, 납치했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확산시키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증명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을 서울에까지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부모들 내세우는 거는 일종의 인질국이거든요. 인질국. 그 사람들 처벌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 또 처벌을 두려워해서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질국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북한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엔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총회에서 유엔 안보리에는 이제 김정은 북한의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 안보리에서 그런 결의가 채택이 되면 김정은은 국제적인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형사재판소에 가서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떠나서 뭐 북한이 위대한 수령이라고 하는 인민의 오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또 이제 역공세를 펴는 거죠. 자기들 오히려 남한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유기하고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부각시키고 주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부모들을 이용하고 있고 유엔 인권 이사회 의장 한 대도 편지 보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지금 그러니까 인권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 역공격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3일 앞으로 다가온 북한 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외빈 초청 동향도 지금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70일 전투가 종료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치러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예, 이번 당대회를 한 건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절대 권력을 공식화하는 거지요. 역대 북한의 당대회를 보게 되면은 김일성 시절에만 6차례 있었거든요. 이번 김정일 시대는 없었습니다. 김일성 시대 6차례 당대회를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하나의 그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차, 4차, 5차까지를 보게 되면은 김일성 계열이 당을 장악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김일성 빨치산 계열들이 장악하는 또 과정이 된 거고 마지막으로는 김일성 개인이 절대화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고 6차 당대회는 이제 김정일을 후계자로 만드는 그런 정치적 행사였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회를 하는 것은 이제 쫙쫙쫙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김일성이가 됐든 김정은이가 됐든 이제 모든 반당 종파를 체결을 하고 최고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이제 완전히 다 제거를 했다. 그런 것들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그런 선포식이라고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등장해서 약 한 4년, 만 4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반당 종파도 해결을 하고 70일 전투에서 성과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은 성과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과가 있다고 선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경제 부분에 있어서나 대외 정책에서 미국의 침략을 막아냈다. 또 핵을 개발해서 이제 누구도 자기들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냈다. 이게 모두 김정은의
치적이고 업적이다. 따라서 이제 김정은은 명실상부한 수령의 권위를 가질만하다, 자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포하는 거고 관련돼서 이제 각종 인사나 조직도 김정은 위주로 개편을 할 거고 대외 정책도 김정은의 유대성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방향의 대외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이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우상화가 더 확실히 자리 잡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뭐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당대회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정말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행사가 될 텐데 보면 작년에 그 당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도 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런 당대회도 생중계를 하면서 뭐 북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 만들까요? 네, 제 생각에는 생중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3일을 할지 4일을 할지 봐야겠지만 그 전 과정을 중계는 안 하겠죠. 하지만 김정은 사업총화 보고 아마 5일 뭐 10시쯤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하는 6일이죠, 6일. 10시쯤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당 7차 대회가 북한 정권에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거고요. 김정은 시대 들어서 또 가장 큰 행사이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시대의 김정은 통치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그런 이제 무대거든요. 그다음에 아마 경제적으로 내세울 게 없지만은 뭐 소위 이제 선대 수령들의 위협을 계승해서 이제 핵 무장화, 말하자면 핵 강국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런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아마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부각시키는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제 강국 또 경제 부흥의 길로 나가자는 걸 그런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장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노동당 규약에 과거 이제 이미 전에 북한 헌법에 핵 국가 지위를 이제 명문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서론 같은데 명문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체 위협의 계승 말하자면 세습입니다. 그게 드디어 완성이 됐다. 아마 이런 것들 선포할 것 같고요. 또 조직 문제를 다룰 겁니다. 세대 교체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노동당 중앙이 집행부 성원들을 선거를 할 겁니다. 거기 이제 정책 상무위원, 정책위원, 당정위원회 위원 포함해서 후보위원까지 있죠. 그 사람들은 아마 새로운 얼굴들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할 거고요. 경제적으로는 성과는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핵 강국의 지위를 토대로 해서 아마 이제 경제 강국 건설, 그다음에 앞으로 인민생활 개선 이것을 위한 무슨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정도의 구체적인 숫자는 좀 밝히기 어렵겠지만은 아마 좀 두루뭉실한 그런 비전은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통일 관련해서 아마 김정은식 접근, 김정은식 통일 방안 이런 것들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대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향후 김정은 시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갈지 전망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 그 뉴욕타임스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대화가 병행이 돼야 된다라면서 김정은을 너무 코너로 모는 건 위험하다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 정부는 대화에 집중할 때다, 제재에 집중할 때다, 대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어떤 노선을 견지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뉴욕타임즈의 입장을 좀 지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주민들의 우리 김 선생님도 북한에서 오셨습니다만은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재를 하면은 그 제재가 왜 됐는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잘못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재를 한 이유, 그 이유는 따지지 않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먹고 못 살게 됐다. 또 북한의 선전선동부는 그렇게 지금 계속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엔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한국, 일본 또 뭐 유럽 이런 외부 세계가 제재를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김정은이가 아니고 유엔이라든가 서방 세계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은 빠져버립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현재까지는. 네. 그러면서 김정은은 1심 단결에서 그걸 같이 막아내자. 그리고 북한에는 의외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전쟁 이후로. 특히 그 미제, 소위 네. 미제라고 하는 승량이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당국에서 또 선전선동을 해서 몰아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시 해소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제재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화를 병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코너로 몰면은 네. 이제 코너로 너무 멀면은 뭐 쥐도 문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얘기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너무 압박해서 결국은 거기서 폭파하지 않을까. 그게 익스플로전이든 임플로전이든 그러니까 내부 폭발이든 아니면 외부 폭발이든인데 이제 내부 폭발이면은 북한 체제 변화 상황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외부로 폭발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뭐 전쟁이라고 할지 아니면 대남 군사 도발이라고 할지 그러니까 이제 죽으라는 거냐. 뭐 죽게 되면은 이제 네. 뭔가 자기들 뭐 핵무기 개발도 어쨌든 자기네 체제 정권 수호, 체제 수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체제 생존할 수 없게 된다. 네. 이런 판단이 되면 이제 무슨 짓인 듯 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상황에서인 것 같고요. 결국은 북한이 그런 익스플로전, 말하자면 외부 폭발 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아마 네. 그런 우려하는 상황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중국인 경우에도 이제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진핑 주석도 이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보내면서 최근에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황 그리고 이제 불안정 말하자면 군사적인 충돌이죠. 그런 것들은 자기네 용인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태는 중국에 의해서도 아마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의 길로 끌어낼 수 있는가, 제재인가 대화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